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조국 작가의 벚고전 산책을 읽고 새해를 맞이하였어요. 그러나 마냥 희망을 노래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한 정부의 인사 참사, 안보 참사, 할로윈 참사, 최근 들어서는 어웨이 외교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민 감정이 멀쩡하게 기대하기엔 이미 임계점을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방편이 책 읽기였고, 그래서 만나게 된 조국 작가의 벚고전 산책이었습니다. 무려 467쪽에 달하는 이 책자는 서양의 법 고전 일부를 요약한 데다 작가의 시의적절한 해석까지 덧붙여져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술술 잘 읽혔고 흥미롭기까지 했답니다. 루소를 필두로 몽테스키웨, 존 로크, 베카리아, 토마스 페인, 밀, 예린, 플라톤, 소로, 소포클레스, 칸트를 끝으로 마무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언젠가 시우라는 한 시인의 이름을 만나게 되었을 때처럼 이 책 또한 저에게는 때맞춰 내려주는 비의 향연과도 같았답니다. 아마도 고전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적어도 인간 사회에 악의 추기 중심부에 근접하지 못하게 계도를 하는 일정한 역할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조국 작가의 벚고전 산책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자께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정수석 비서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도 취임을 하셨더랬지요. 하나 장관 취임을 즈음해서는 광포하기 이를 데없는 정략적인 칼바람에 전 가족이 도륙을 당하다시피 하였지요. 아마 비극의 역사를 넘어 촌극의 역사로도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콩닥거리는 가슴으로 산책길을 따라 나서 보아야겠지요. 그런데 첫걸음을 떼자마자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등장하여 살짝 주눅들 뻔도 하였지 뭡니까. 게다가 정치 참여는 의무라고 강조하시는 바람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답니다. 고백하자면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나는 정치에 관한 한 무작정 혐오 섞인 발언을 해댐으로써 나의 총체적인 무지함을 봉쇄하려고 들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정치전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지만요. 하여 저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몽테스키웨의 페르시아인의 편지 중 한 대목으로 옮겨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의사의 큰 모자 밑보다는 법률가의 법복 아래서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냈는지, 의학으로 죽은 사람보다 법률로 파멸당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더 많은지는 가늠하기 꽤 힘든 일일 거야. 라는 대목에서 나는 그려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정치 상황들이 떠올라 마음이 살짝 무거워질 뻔도 하였지만 금세 평온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네요. 아마도 몽테스키웨는 프랑스의 강남 좌파였던 것 같다는 저자의 유머 덕분이었겠지요. 철학자이자 의사이기도 한 존 로크는 실정법 이전에 자연법이 우선한다는 개념을 강조하였네요. 특히 절대군 주제를 옹호하는 홉스의 성향에 반해 로크는 절대군 주제가 자연 상태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다며 절대자에 대한 불복종의 필요성을 내내 강조를 했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1세기 대통령의 선출 방식도 고대 아테네의 클레로테리온 같은 추첨기구를 사용해 무작위로 뽑아도 좋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아무려면 지금보다야 못할까 싶어서였지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최첨단 AI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정치와 정신문화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된다는 느낌이 드는 건 오롯이 저의 못난 감성 탓일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 아니라
폭정을 예방할 권리도 가진다고 알려주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도 제거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일러주셨습니다. 4.1운동, 4월혁명, 광주민주화운동, 2017년 촛불혁명 정신을 아픈 마음으로 되새길 수밖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 속에서 2023 개묘년을 넉넉고 보내고 있네요. 한편 몽테스키웨가 쓴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읽고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다는 근대헌법의 아버지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압제자가 내 주장을 접한다면 그건 내가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압제자는 독서에 취향을 갖고 있지 않기에 내가 걱정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핫, 핫, 핫 터져나오는 웃음과 함께 거침없이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통렬한 에스프리였습니다. 어느새 토마스 페인의 구역에까지 오게 되었네요. 페인은 영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미국의 독립을 지지했다고도 하네요. 1776년 미국에서 출간한 상식이라는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의 독립선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했어요. 200여 년 전 그 시절에 이미 빈민이나 실패한 상인, 신혼부부 그리고 신생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정책을 말했다 하니 실로 놀라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걸핏하면 국민들에게 복지 포퓰리즘이라 호도했던 진보 진영 서민 정책들의 저 또한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도 되었답니다. 토마스 페인은 이렇게 귀한 말씀도 남겼더군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헌법과 국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빈민은 행복하고 그들에게 무지와 불행이 없으며 감옥에 죄수가 없고 거리에는 거지가 없으며 노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세금이 과중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계의 행복과 친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계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렇다. 와우!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진정 꿈꾸고 있는 멋진 세상, 따뜻한 사회,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던가요? 비록 지금 잠깐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페인이 꿈꾸던 그 세상이 몽상에 그치지 않을 거라 나는 꿋꿋하게 믿어볼 거랍니다. 산책을 하면서 느낀 저자의 내면은 참으로 온유해 보였습니다. 무능을 넘어서 무도하고 비상식적이기까지 한현 정부의 칼부림 속에서도 무한한 절제와 인내를 엿볼 수 있었지요. 게다가 산책길 각 코스마다 꼭 읽어봐야 할 책들과 영화를 고매고매 언급해 놓으신 걸 보니 참으로 친절한 작가 조국이 맞으셨습니다. 덕택에 다시 넉넉해진 마음으로 예링의 서재에도 가까이 다가가 보았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잔잔하지만 엄포에 가까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고 말았지요. 예링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러시아 황태자는 스승인 예링에 대해서 칭송하기를 법학의 불을 인류에게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고 했다 하네요. 참으로 아름다운 비유라 생각했네요. 드디어 산책을 마쳤습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된 발걸음이었지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좀 헛헛한 기분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다시 한번 거닐어 보았답니다. 그러다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라는 그림 앞에서 멈추게 되었답니다. 부패한 판사 시삼네스를 벌하기 위해 판사의 살가죽을 벗기도록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그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은 그림이었지요. 상상만 해도 몸서리 쳐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정의롭게 집행해야 할 법 종사자인 판사였을 것입니다.
일반인도 아닌 정치 권력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신랄한 의지가 담긴 그림이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려지고 있는 정치 그림, 사법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법기술자들의 횡포에 가까운 행태들이 자꾸만 떠올라 못내 씁쓸하기도 했지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대검찰청 및 정부 산하기관 그 어디일지라도 법 권력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다 이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란 그림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둔 풍경을 말이지요. 검찰의 고장 난 저울 대신에 말입니다. 호흡을 늦추고 다시 유유히 걸어보겠습니다. 어느새 플라톤의 글마당에 당도를 하게 되었더군요.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도 함께 만나게 되었지요. 소크라테스의 전언으로 알려졌던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씀이 오랫동안 잘못 해석된 채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에 약올랐습니다. 의문이 들지 않았던 바는 아니었지만 딱히 아는 게 없었으니 반박할 수도 없었지요. 모르면 누구나 당하고 마는 거였어요. 그건 그렇다 하고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이끈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해서 저자께서는 수구민주주의의 필요성과 대중민주주의의 한계성에 대한 말씀도 강조하셨더라고요. 합리적 민주주의의 정립도 실천도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이 숲길도 막바지쯤에 접어들었나 싶습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까지 오게 되었으니까요. 안티고네는 고대 희곡의 주인공으로서 비록 가상의 인물이긴 했다지만 문헌상 확인되는 최초의 시민 불복종자였다고도 하더라고요. 반역으로 몰려 죽음을 맞게 된 오빠의 시체 처분에 관한 왕의 명령을 두고 인간의 법, 보다는 신의 법을 따른다며 감히 왕에게 불복종을 하였다지요. 시민 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역시도 노예제를 반대하여 인두세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저항권을 실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의식이 근간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간디 역시도 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다. 국가가 무법적이거나 부패해졌을 때 시민 불복종은 신성한 의무가 된다. 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 즉 저항권에 대한 정의를 여러 번 곱새기면서 내 안에 솟구치는 혁명적 순결들에 집중하고 또 집중을 해보게도 되었답니다. 드디어 마지막 코스인 칸트의 구역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거론했지만 저의 경우에는 회의감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인간은 한계성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임을 외면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자연인간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할 것이며 그중 하나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영구적인 평화라고 확신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러한 확신은 사실 인간된 자격으로서도 너무나 슬퍼할 일이더군요. 더욱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가 더욱 힘든 시점에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신압으로 걸어서 선지자들의 빛난 세계를 고취해보는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굴종으로 얻은 평화 대신 위험한 자유를 택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분투와 희생 덕분에 우리의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 덕에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는 저자의 말씀으로 저의 모든 소회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자께서 발언하신 대로 불의를 두려워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용기와 지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들이 사람 사는 우리 세상에 더욱 많아지기를 저 역시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고전이지만 누구도 잘 읽지 않는 고전, 더구나 법 고전을 보다 친절하고 흥미롭게 풀어주신 조국 작가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는 꺾이지 마시고 위대한 선진 대한민국 호에 우리 모두의 꿈을 실어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고 우리가 주인 아니겠습니까?